그것은 러시아를 위대하게 만든 단 하나의 것이었고 풍부하게 존재하며 나라 경제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한 가지는 푸틴에게 특별 군사작전이 수년간의 전쟁으로 번지는 동안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만이 악화된 것이 아닙니다. 풍요의 나라였던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휘발유를 두고 싸우면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전의 풍요의 나라라고 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작전은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입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상황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말에는 몇몇 정유소가 재가동되었고 인텔리뉴스는 러시아에 2달간 이어진 연료 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제한이 해제되고 있었고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몇 달간 이어진 정유소에 대한 공격에 최악의 시기를 견뎌냈고 상황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박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료 부족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차 다시 문을 열던 주유소들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8월 20일 보도에서 유로뉴스는 러시아 주유소의 28%에서만 휘발유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전체를 의미합니다. 28%라는 수치는 전국 휘발유 모니터링 앱 굿벤스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휘발유가 41%의 주유소에서 공급되던 지난주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위기입니다. 주유소들이 자신들이 파는 유일한 상품이자 러시아가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휘발유가 동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해제됐던 연료 제한 조치가 이번 두 번째 연료 부족 사태로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상황이 나은 이곳에서도 석유 대기업 가즈프롬네프트가 소유한 주유소에서는 일반 주유소에서 휘발유 60리터, 자동 주유소에서는 40리터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연료 생산업체인 타트네프트 역시 디젤은 60리터, 휘발유는 5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유소들은 더 나아가 운전자들에게 30리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시베리아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제한이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크림반도에는 사실상 휘발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도를 러시아 본토로부터 고립시키는 훌륭한 비대칭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지배의 수도이자 보석과도 같은 도시들조차 러시아에서 풍부해야 할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굴욕적인 일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훨씬 더 기이한 조치들까지 도입했습니다. 리페츠크와 오렌부르크 모두에서 현지 당국은 이상한 번호판 제도를 이용해 누가 차량에 연료를 넣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번호판에 홀수가 포함된 사람들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설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번호판에 짝수가 포함된 사람들이 차례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연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수십 개 지역에서 다시 한번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디젤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줄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현지 목격자들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줄이 1km까지 이어진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주유소들이 제품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유소들은 디젤만 제공할 수 있고 운전자들은 다시 한번 여러 주유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연료가 있는 주유소를 찾았을 때 그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가 느릿느릿 1km에 달하는 줄을 따라 이동할 때쯤에는 아직 연료가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끓던 것이 이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얻지 못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푸틴이 아니라 서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줄이 점점 길어지면서 혼란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한계에 몰린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크렘린의 무능과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타격 전략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이 상황에 내몰린 다른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시비나 사소한 위반조차도 촉발제가 되어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멈춰선 차량들 밖에서 폭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렛츠함 우크라이나 X 계정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폭력 사태가 담긴 한 영상을 공유하며 그 채널은 연료를 둘러싼 전통적인 러시아의 야만성이 모스크바 거리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야간 블랙박스 영상에는 성인 남성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마지막 남은 휘발유를 두고 동물처럼 싸우며 난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타격 전략의 천재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빼앗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유소가 하나씩 멈출 때마다 연료 부족이 심해지고 러시아는 자국민들의 불만을 감당해야 합니다. 러시아 사회의 구조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이 점점 더 커지고 과감해지면서 러시아의 정유 산업은 급격히 붕괴되었습니다. 정유소를 공격하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5년에도 우크라이나는 이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그 해에도 연료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 위기는 러시아가 상황을 바로잡기 전까지 적어도 잠시 동안 몇 달간 지속됐습니다. 2026년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연료 위기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러시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고작 2주 남짓한 기간만 위기의 흐름을 잠시 끊어먹었을 뿐입니다. 러시아 포브스는 현재 피해를 입은 정유시설이 전체 국가 정제 능력의 54%를 차지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유시설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된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연료 생산량이 너무 낮아져서 결국 공급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7월에는 휘발유 생산량이 계절적 수요가 월 12만 톤에 달하는 데 비해 약 8만 톤으로 떨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휘발유보다 35% 적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푸틴은 이 상황을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초가 되자 러시아의 석유 정제량은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때문입니다. 10월에는 러시아 정유소들이 하루에 36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하루 평균 530만, 560만 배럴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2002년 5월 이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으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러시아의 정유소 18곳을 공격했으며 그중 하이라이트는 시베리아의 옴스크 정유소를 대상으로 한 2,500km에 달하는 사상 최장거리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공격받는 정유소의 수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정유소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정유소를 한번 공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유소가 한번 공격을 받으면 반복적인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랴잔에 있는 정유소가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7월 29일부터 랴잔 정유소는 가동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와 사라토프의 정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번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고 다시 한 번 공격해 수리팀이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정유소의 가동 중단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것은 연료만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가 8월 19일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러시아에서 엔진오일 가격이 100%나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인이 연료를 주유할 수 있다고 해도 기본 윤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본적인 차량 정비 비용이 그 어느 때보다 비싸졌습니다. 평범한 운전자들은 사방에서 타격을 받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고통을 느끼는 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정유소에 드론이 날아들기 때문입니다. 그 운전자들이 바라는 한 가지는 크렘린이 이 모든 연료 혼란을 끝낼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인데요. 크렘린은 분명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 노골적인 거짓말, 그리고 연료 강국에서 절박한 수입국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크렘린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러시아가 현재 주유소의 혼잡한 줄서기 문제에 내놓은 해결책은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8월 21일자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연료 부족에 대해 불평하는 러시아 국민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공격으로 정유소가 가동을 멈춘 볼고그라드 지역을 기억하세요. 그곳에서 경찰은 러시아 수사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에게 보내는 호소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5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호소는 왜 지역 관리들이 우선적으로 연료 카드를 받는 반면 일반 시민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공개 집회로 낙인 찍혔고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5명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허가받지 않은 공개 집회입니다. 이것은 들리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페룸에서는 레프 사모 일롭스키라는 현지 주민이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시위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12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채널의 팔로워는 겨우 44명 뿐입니다. 러시아의 감시 사회가 이제 이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거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없는 남성조차도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가져온 일에 대해 단지 집단적으로 불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추적당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크렘린은 러시아 국민들이 참고 조용히 있으라고 원합니다. 결국 러시아인들이 연료 위기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면 푸틴과 그의 측근들 눈에는 그 위기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크렘린이 더 많은 목소리를 잠재울수록 러시아 당국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눈과 귀로 확인한 사실을 무시하라고 말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8월 18일 러시아 에너지 장관 세르게이 사벨리에프는 휘발유와 디젤이 여전히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줄을 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모순되게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사벨리에프? 연료가 어디에나 있었다면 당신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문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제한이 시행되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 연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벨리에프가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료가 다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료를 기다리며 인생을 허비하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한 너무 무심한 반응입니다. 인간미가 전혀 없죠. 하지만 지금쯤 크렘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심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푸틴이야말로 그렇죠. 푸틴도 사벨리에프만큼이나 러시아의 연료 위기에 대해 태연하게 대처해왔습니다. 그는 이런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물론 이런 공격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그건 명백하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보고 알고 있다.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심각한 결과가 있는데 그 발언의 마지막 부분은 공허한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료 문제로 5명이 모여 불평하는 게 문제라면 그 경우엔 크렘린이 바로 대응하겠죠.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두 번째 연료 부족 사태가 그의 나라를 강타했을 때 푸틴은 문제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일본 근처의 쿠릴 열도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러시아가 그 분쟁 지역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정학적 파장은 연료 위기로 고통받는 러시아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푸틴은 섬을 순회하는 동안 어류 가공 공장을 방문해 캐비어를 맛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국내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푸틴은 고급 음식을 즐겼고 심지어 너무 맛있어서 모스크바로 가져가고 싶다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푸틴의 본질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케이크나 먹으라고 말하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단두대에 올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민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연료 부족 사태가 나라를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압과 거짓말 뒤에서 러시아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시도입니다.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크렘린이 내딛는 모든 조치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을 보호하는 것이 크렘린이 취한 첫 번째이자 가장 논리적인 조치였습니다. 크렘린이 7월에 도입한 연료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원한다면 그건 7월 말에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휘발유와 디젤 수출 금지 조치를 2027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러시아 내에 남겨두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8월 초 러시아가 시행한 연료 품질 기준 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에서 유로 2, 유로 3, 유로 4 등 저등급 연료의 생산, 수입, 판매를 2027년 7월 1일까지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크렘린은 2016년에 이러한 저급 연료들이 더 많은 황을 대기 중에 배출하기 때문에 이 연료에서 유로 5로 전환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줄을 서면서 건강에 해로운 스모그와 오염을 마음껏 즐기세요, 러시아인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지금까지 러시아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약점의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국내 조치만으로는 연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크렘린은 결국 구걸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강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한때 직접 생산하던 연료를 이제는 유조선 단위로 수입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무릎을 꿇고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연료가 이미 벨라루스에서 철도로 러시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벨라루스는 러시아로 21만 2천 톤의 휘발유와 16만 2천 톤의 디젤을 보내며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벨라루스의 주요 노보폴로츠크 정유소가 12월에 예정된 정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볼가 지역의 러시아인들이 당분간 버티게 해주던 연료를 곧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월 초 러시아는 연료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AI-92 휘발유 5만 톤을 요청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카자흐스탄은 아마 항공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 거래를 위해 한쪽에서 빼서 다른 쪽에 메우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연료는 모로코와 인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러시아에 연료를 수출하는 것이 처음인데 이는 크렘린이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절박하게 손을 뻗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도에 관해서는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러시아 원유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휘발유와 같은 정제유의 기본 성분인 원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원유를 인도로 넘기고 인도가 그 원유를 정제해서 다시 러시아에 연료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유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어 우크라이나 전쟁 전비로 보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금이 부과된 수익이 다시 인도로 돌아가고 있어서 러시아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러시아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합니다. 9월에는 벨라루스가 2개의 주요 정유소 중 하나를 가동 중단하면서 공급 부족이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정유소 공격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8월 21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페름 정유소를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드론이 러시아 사마라 지역의 노보크이미셰프스크 정유소를 공격해 연간 88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국내 수요가 줄어들어 망가진 정유 산업이 실제로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어떤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작은 반전이 더 있습니다. 남부 다게스탄으로 가보면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천으로 인해 공화국 전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8월 10일에는 한 사건으로 다게스탄의 77개 마을이 정전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맥락을 말씀드리자면 다게스탄은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이며 그곳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은 8월 6일부터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시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때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메워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전력 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호소가 있었고 당국은 고장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8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다게스탄 주민들은 3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3곳 중 2곳에서는 시위가 없었을 때보다 더 빨리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언급하는 데에는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게스탄에서 방금 일어난 일은 러시아 지역에서 충분히 큰 규모의 시위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게스탄은 현재 러시아의 연료 위기로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지역들처럼 러시아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스크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곳입니다. 하지만 민중의 힘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마도 모스크바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주유소 줄에 선 러시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들은 다게스탄에서 효과가 있었다면 여기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러시아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단 한 가지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유일한 이유는 푸틴이 끝낼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러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크렘린에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푸틴이 걱정해야 할 것은 주유소줄에서의 혼란이 아니라 크렘린에 대한 반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족 현상이 러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전장에서도 크렘린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마을 수십 곳을 탈환하고 영토를 해방시키며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에 저희 보도를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독점 콘텐츠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